나는 이정분 72살. 인천 부평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혼자 산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벌어 모은 돈으로 샀다. 그때가 1990년도 초반이었다.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 이 낡은 다세대 주택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남편은 여보, 우리도 이제 집주인이야 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때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난다. 2년 전 남편이 떠나고 난 후 가게 문을 닫았다. 손님들이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걱정해 주었지만 사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불리고 나무를 묻히던 그 일상이 남편 없이는 의미가 없었다. 30년 동안 함께 해온 일상의 리듬이 갑자기 멈춰버리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었다. 가게를 정리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남편이 몇 번이나 고쳐준 김치 냉장고, 낡았지만 고장 한 번 없던 반찬 진열대, 단골 손님들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힌 수첩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다. 특히 수첩을 넘기다가 김치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라고 적힌 쪽지를 발견했을 때는 한참을 울었다. 누가 언제 남긴 건지도 모르는 작은 쪽지 하나가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 귀가 먹먹한지 확인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어보곤 했다. 물소리가 나면 안심이 되었다.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때로는 혼자 말을 하기도 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저녁은 뭐 해 먹지? 혼잣말이라도 해야.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없었다. 밤이 되면 더 심했다. 2층에서 들려오던 젊은 부부의 발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텔레비전 웃음소리가 그립곤 했다. 그때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조용해지니 그 소리들이 얼마나 생동감 있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지금은 위층도 비어 있다. 임대료를 올렸다고 이사 간 지 석 달째다. 부동산에서는 요즘 같은 시세에 그 가격이면 금방 들어올 거예요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빈집이다. 저녁 시간이 가장 길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가게 문을 닫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눴다. 오늘 김 사장 부인이 콩나물 무침 레시피 또 물어보더라. 젊은 사람들은 정말 매운 걸 잘 먹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다. 지금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는다. 드라마를 틀어놔도 집중이 안 된다. 주인공들의 이름도 헷갈리고 줄거리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들 윤석주는 음향기사다. 프리랜서라서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극명하다. 방송국이나 공연장을 전전하며 살아간다고 했다.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아이라 그쪽 일을 하게 된 건 자연스러웠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늘 걱정이었다. 며느리 하율이는 카페 창업을 준비한다고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다. 취업이 어려우니까 창업을 꿈꾼다고. 유튜브도 한다면서 집에서 음식 만드는 영상을 찍는다고도 들었다. 둘 다 바쁘다. 각자 살아가기에 바빠서 시어머니 안부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올 뿐이다. 엄마 밥은 드세요? 몸은 괜찮고? 응, 괜찮다. 너희들은 어떻고? 네, 저희도 잘 지내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몸 조심하고.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짧고 건조한 대화. 전화를 끊고 나면 수화기를 한참 들여다보곤 했다. 이게 가족 간의 대화인가 싶어서. 아들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이야기해 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이렇게 단조로워졌다.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서인지 모르겠다. 겨울이 유난히 길었다. 보일러비가 무서워서 웬만하면 전기장판만 켜고 지냈다. 가스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깜짝 놀란다. 혼자 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어서.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발목을 핥히고 지나갔다. 집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틈새가 많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겨울만 되면 문풍지를 바르곤 했는데 혼자서는 그런 일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런 날 밤이면 남편이 더 그리웠다. 남편은 추위를 많이 탔다. 겨울이면 내 등에 발을 올리고 자곤 했는데 그때는 차갑다고 밀어냈었다. 여보, 발이 얼음장 같아. 미안. 지금 생각하니 그 차가운 발이 그립다. 누군가의 체온을 나누며 잠드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혼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 어느 날 저녁 혼자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있는데 며느리 하율에게서 전화가 왔다. 3달 만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하율아. 오랜만이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석주 씨랑 같이 갈게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하율이가 먼저 말했다. 좋은 얘기예요. 어머니께 도움이 될 만한 일이에요. 다음 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다. 석주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하율은 오히려 밝았다. 뭔가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커피를 타 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 좋은 얘기라고 했으니까 나쁜 일은 아닐 테지만 왠지 긴장이 되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 전세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겠대요. 5천만 원을. 5천만 원이나? 네. 요즘 부동산 시세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을 알아보는데 어디든 비슷해요. 하율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저희도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함께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함께 살자는 얘기였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위층이 비어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살면서 어머니 돌봐드리고 대신 어머니는 외롭지 않게 가족과 함께 지내실 수 있고요. 일석이조죠. 석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다. 살아있는 사람의 발소리,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 현관문 열리는 소리, 그런 일상의 소리들이 그리웠으니까. 텔레비전 소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적막함이 있었다. 그런데 위층은 보일러도 오래되었고 벽지도 다 뜯어져서 저희가 고칠게요. 그리고 어머니 공과금이나 장보기도 저희가 맡을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하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미리 계획을 세워온 듯한 느낌이었다. 대신 저는 카페 준비하느라 집에서 촬영도 좀 하고 메뉴 개발도 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촬영은 거실 한쪽만 쓸게요. 어머니께 피해는 안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좋다. 같이 살자. 일주일 후 석주와 하율이 이사를 왔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집다운 집이 된 기분이었다. 냉장고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반가웠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다.
며느리 하율이는 저녁을 해서 가져다 주었고 석주는 전등이 나간 걸 고쳐 주었다. 셋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이웃들이 정분이 네가 복이 많다며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가족이 있는 집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하율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동사무소 가시는 것도 불편하시죠? 계단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그래도 그런 건 내가 직접. 어머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처리하는 게 더 빨라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복잡한 서류도 제가 더 잘 알거든요. 하율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간단한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재산세나 통신요금 같은 소소한 일들 말이에요. 저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써봐서 이런 절차 잘 알거든요.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좀 무겁게 느껴졌지만 하율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공서 가는 일이 번거롭기만 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다. 젊은 며느리가 대신 해준다니 고마운 일이었다. 고마워 하율아. 정말 야무지네.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으면서도 이런 일까지 대신 해주다니 정말 착한 며느리를 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율은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이런 귀찮은 일은 제가 다 할게요. 그때는 몰랐다. 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운 종이인지, 내 집의 운명을 좌우하는 종이인지, 단순히 세금이나 공과금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임장이 어떤 일에 쓰일지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하율이를 믿었다. 함께 살면서 날마다 보는 며느리가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나는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하율이와 석주의 대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오랜만에 가족이 있는 집에서 잠이 드는 밤이었다. 도장 찍은 서류는 며느리 가방 속에 들어 있었고 나는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 석주는 퇴근길에 과일을 사오고 하율이는 생선도 손질해서 냉동실 칸칸이 채워 넣었다. 저녁을 먹고 셋이 근처 공원까지 걸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하율이 내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석주는 앞쪽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춰 주었다.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정분이 네가 참 복이 많구나. 며느리가 저렇게 다정하니. 이웃 김 여사가 그런 말을 하면 나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면서 남의 집 며느리 흉만 듣던 내가 이제는 칭찬받는 며느리를 둔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도 즐거웠다. 하율이가 해온 반찬들을 놓고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다. 석주는 녹음 현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고 며느리 하율이는 카페 준비하는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저 요즘 유튜브 공부하고 있어요. 카페 마케팅에 도움이 된대요. 유튜브가 뭐야? 인터넷으로 영상 보는 거예요. 요리하는 영상도 많고 카페 운영하는 사람들 영상도 있고요. 하율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세계가 신기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가능한 시대였다. 그런데 봄이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뭔가 무거운 걸 끌어당기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궁금해서 올라가 봤더니 며느리가 거실을 개조하고 있었다. 어머나 깜짝이야. 올라오실 때 소리 좀 내주세요. 뭐 하는 거야? 아, 촬영 준비하는 거예요. 조명이랑 카메라 설치하려고요. 거실 한쪽 벽에는 큰 흰색 천이 걸려 있었고 삼각대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평범한 거실이 갑자기 낯선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촬영은 한쪽만 쓴다고 했잖아. 네, 맞아요. 이쪽 벽면만 쓸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건드릴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는 변명하는 기색이 없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태연했다. 며칠 후에는 택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택배 벨이 울렸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왔다. 하루에 서너 개씩 올 때도 있었다. 뭐가 이렇게 많이 와? 카페 재료들이에요. 생두, 원두, 포장지, 컵 이런 거요. 정말 그랬다. 부엌 한쪽에는 큼직한 자루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생두라고 하는 연두색 콩들이 든 자루, 각종 시럽과 재료들이 든 상자들. 냉장고도 하유리의 것들로 가득 찼다. 어머니 잠깐만 써도 될까요? 금방 정리할게요. 며느리는 늘 잠깐만이라고 했다. 일주일만, 며칠만, 조금만. 그런데 그 잠깐이 점점 길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냄새였다. 예전에는 내가 끓이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을 맴돌았다면 이제는 원두 볶는 냄새가 집을 지배했다. 처음에는 고소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맡으니까 머리가 아팠다. 하유라, 원두 볶는 냄새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머니 죄송해요. 환풍기 더 세게 틀게요. 하지만 환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다. 옷에도 벨 정도였다. 이웃들이 정분이 집에서 무슨 냄새가 그렇게 나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소음도 문제였다. 며느리는 주로 낮에 촬영을 했는데 그때마다 위층이 시끄러웠다. 의자 끌어당기는 소리, 믹서기 돌리는 소리, 큰 목소리로 혼자 말하는 소리까지. 처음에는 참았다. 젊은 사람이 일하는 소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방 여사가 찾아왔다. 정분 씨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요. 낮잠도 못 자겠어요. 미안해요. 며느리가 일 때문에. 일이면 사무실이나 스튜디오에서 하지 왜 주택가에서 해요? 계속 이러면 신고하겠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유라,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왔었어. 어머니, 저희도 생계가 달렸어요. 요즘 임대료도 비싸고 스튜디오 빌릴 돈이 어디 있어요? 하율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예전에 다정했던 목소리와는 달랐다. 마치 내가 이해 못하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듯한 어조였다. 그래도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머니도 젊었을 때 가게 하시면서 새벽부터 방앗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시끄러웠을 텐데.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기도 했고 며느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에 시어머니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저녁마다 셋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하유리가 촬영 때문에 바쁘다며 혼자 간단히 먹고 올라가는 일이 많아졌다. 어머니, 저는 편의점 김밥으로 때울게요. 촬영 마무리해야 해서. 그래도 제대로 된 밥을.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며느리는 김밥 하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석주도 덩달아 간단히 먹고 올라가는 일이 많아졌다. 다시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났다. 설거지도 그랬다. 예전에는 하유리가 저녁 설거지를 도맡아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죄송한데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촬영 준비해야 해서. 라고 말하고 올라가 버렸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들을 씻으며 생각했다. 이게 맞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계속 설거지를 부탁하는 게 맞나? 예전에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부탁을 한다. 가장 서운했던 건 태도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세심하게 챙겨줬는데 이제는 인사도 대충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위층에서 내려올 때 계단에서 마주치면 건성으로 인사하고 지나갔다. 예전처럼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차 한잔 마시자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봤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나를 보자 급하게 휴대폰을 치웠다. 누구랑 이야기해? 아, 카페 사업 관련해서 상담받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는 기색이 있었다. 단순한 사업 상담에는 그렇게 웃으며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을 텐데. 석주에게 물어봤다. 석주야, 하율이가 요즘 좀 바빠 보이는데 카페 사업이 그렇게 바쁜 거야? 엄마, 요즘 창업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할 게 많고. 석주의 대답도 어딘가 성의 없었다. 예전에는 회사 일, 개인적인 고민까지 다 얘기해 주던 아들이 이제는 간단한 대답만 하고 말았다. 어느 날 밤 위층에서 하율이와 석주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커서 내용이 다 들렸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조금만 더. 카페 오픈하면 나아질 거야. 그래도 엄마한테는 미안하잖아.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집세도 안 내시고. 공과금도 우리가 내고 있는데. 하율의 목소리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집세도 안 내시고라니. 이게 내 집인데 내가 왜 집세를 내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 처음에 다정했던 며느리는 어디로 간 건가?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돕겠다던 그 말은 뭐였나? 다음 날 아침 하율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그 인사가 공허하게 들렸다. 예의상하는 인사일 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내 일상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 며느리의 촬영 장비들이 거슬렸다. 부엌에서 반찬을 하려고 하면 하율이의 재료들 때문에 공간이 부족했다. 냉장고를 열면 내 거보다 며느리의 것이 더 많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이거 제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려던 내게 며느리가 말했다. 순간 기분이 나빴다. 내 집 냉장고에서 뭘 건드리지 말라는 건가? 미안 몰랐어.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확인하고 쓰세요. 확인하고 쓰라니. 내 집에서 내가 확인하고 냉장고를 써야 한다는 말인가?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일상인가?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상상했던 건가? 위층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촬영 소리가 들렸다. 큰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는 소리, 믹서기 돌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사는 소리라고 반가워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시끄럽게만 느껴졌다.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했다. 밤늦게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 뭔가 변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며느리에게 불만을 얘기하자니 가족 사이가 나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 살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분명 내 가족의 소리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함께 살면서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이 상황이 모순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초여름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하율이의 카페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집은 완전히 작업장이 되어버렸다. 거실 한쪽이라던 촬영 공간은 어느새 거실 전체를 차지했고 부엌은 각종 재료와 포장재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등기 우편이 왔다. 이정분님 등기 우편입니다. 우편 배달원이 내민 노란 봉투를 받아들고 서명을 했다. 보내는 곳을 보니 은행이었다. 무슨 일일까 싶어 봉투를 뜯었다. 건저당권 이자 연체 안내. 글씨가 크고 굵어서 한눈에 들어왔다. 내 이름과 주소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고객님께서 설정하신 건저당권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3개월 연체 시 담보물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저당권? 담보물?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평생 빚을 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손이 떨렸다.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이자를 내지 않아서 연체되었다는 것이었다. 대출 원금은 5천만 원이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면서도 손에 든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 우편이 잘못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이름과 주소가 정확했다.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을 찾았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렸다. 고객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확인해 주세요. 신분증을 내밀었다. 직원은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작년 12월에 주택을 담보로 소액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해서 처리됐어요. 대리인요? 네. 이하율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하율이? 며느리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그런데 저는 그런 대출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요.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님 인감이 찍혀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다. 정말 내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서류의 내용은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 단순히 세금이나 공과금 처리를 위한 위임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 일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요. 그렇다면 대리인과 직접 상의하셔야겠네요. 저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서. 직원의 말이 계속 들렸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가 나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자는 언제부터 연체된 건가요? 3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자동 이체로 나갔는데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서 연체되기 시작했어요. 계좌가 누구 거예요? 이하율님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버스에 앉아서도 계속 그 서류를 들여다봤다. 5천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겠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맞나 싶어서 촬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며느리를 불렀다. 하유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내밀었다. 하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다. 이게 뭐야? 어머니, 그게. 하율이 말을 머뭇거렸다.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정말로 하율이가 한 일이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데 이게 사실이야? 어머니,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하율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카페 인수금 일부였어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협력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협력사가 부도 났다고? 네. 카페 프랜차이즈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제가 낸 계약금도 날아가고 대출금으로 준비했던 자금도 회수가 안 되고.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서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금방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금방 해결한다고? 3개월째 연체라는데? 하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하율아, 위임장은 세금이나 공과금 처리용이라고 했잖아. 언제부터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위임장이 됐어? 어머니, 그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내 집에 건저당권 설정하는 일이었어?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그때 석주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는 석주에게도 그 서류를 보여줬다. 석주의 얼굴도 놀란 표정으로 변했다. 이게 뭐야, 하율아?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 자금이 급했고. 그래도 엄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이게 말이 돼? 석주도 화가 난 듯했다. 그 모습을 보니 적어도 석주는 몰랐다는 게 확인되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하율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사실은 잠깐만 실버타운에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실버타운? 네. 아래층을 공유 주방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면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실버타운에 가라는 것은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다. 예의 바른 포장지로 싼 내쫓음이었다. 그럼 내가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잠깐이 얼마야? 한 달? 1년?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율이 대답하지 못했다. 석주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며느리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제는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한다니.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반찬가게 시절 피땀으로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 돈만큼은 하율이가 손대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돌봐주겠다며 함께 살자던 며느리가 결국 내 집을 빼앗으려 한다니.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앱을 찾았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것 같던데 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의 말을 모두 기록해 둬야겠다. 다음 날 아침 하유리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안 먹어. 어머니 이야기 좀 더 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방문을 열었다. 하율의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있었지만 어제 실버타운에 가시면이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사실이고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도 사실이고.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담보는 정말 일시적인 거고. 일시적이면 언제까지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하율이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담보만 조금 더 활용하면 계약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하율의 말들이 하나하나 녹음 파일로 저장되었다. 그 문장들은 서늘한 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예전에 다정했던 며느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일주일 후 며느리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어머니, 실버타운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래층만 잠깐 비워주시면. 내가 위층에서 살라는 소리야? 아니면 친구분 집에 잠깐 계시거나. 그 말을 듣고 확실히 알았다. 며느리는 정말로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며 정리했다. 며느리가 한 말들, 약속들, 변명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 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하유리의 촬영 소리가 들렸다. 큰 목소리로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소리. 그 소리가 이제는 섬뜩하게 들렸다. 내 집을 빼앗으려는 사람의 웃는 소리처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지켜야 할 내 집이고 내 인생이다.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향했다. 며느리 하유리와 아들 석주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뭔가 해야 한다는 급박함이 나를 재촉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민원 창구를 찾았다. 위임장 철회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위임장이신가요? 며느리한테 준 위임장인데 제가 모르는 일에 사용됐어요.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위임장 철회는 가능하지만 이미 처리된 업무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일단 철회 신고부터 했다. 더 이상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주민센터를 나서면서 다음 목적지를 생각했다. 법률구조공단.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곳 말이다.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여러 개의 방이 있고 상담받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보였다. 다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일까? 접수를 하고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상담실로 들어갔다. 젊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가져온 서류들을 내밀었다. 위임장 사본, 은행에서 받은 대출 안내서, 건저당권 설정 서류까지. 며느리가 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썹을 찌푸리기도 했다. 위임장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입니다. 위임 범위를 넘어선 담보 설정은 무효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그럼 대출을 없앨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중요해요. 위임장을 줄 때의 상황, 며느리의 설명 내용, 실제 사용 용도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펜으로 메모를 하며 계속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흐름을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위임장을 줄 때와 실제 사용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다행히 나는 이미 녹음을 시작했다. 며칠 동안의 대화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자가 계속 밀리고 있어서. 빠르면 한두 달, 길면 반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강제 집행은 중단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다. 집에 도착하니 하율이가 거실에서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볼 일이 좀 있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했다.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다.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관찰했다. 며느리의 행동, 말, 표정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핸드폰의 녹음 기능에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몇 번 해보니 할만했다. 하율이는 여전히 자신 있어 보였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자신감이 오히려 나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방심하고 있으니까 말실수를 더 많이 했다. 어머니, 담보 대출은 정말 일시적인 거예요. 카페만 제대로 오픈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데? 1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1년이나? 어머니,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대화들이 계속 녹음되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석주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 석주야, 엄마가 도장 찍은 건 세금 요금 처리를 위해서였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한 게 아니야. 석주는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 내가 확인했어야 했어. 네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생각해 보자. 하율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아니야. 이미 얘기해 봤지만 소용없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석주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나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들고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녹음 파일, 하율이 보낸 메시지, 은행 내역, 위임장 사본까지. 변호사는 내가 모은 자료들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성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녹음 내용이 결정적이네요. 정말요? 네. 위임장을 받을 때는 세금, 공과금 처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담보 대출에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 설명했다. 이제 은행과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담보 설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대출 무효를 요구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석주도 함께 참여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하율이가 이런 식으로 할 줄은. 은행에서의 협의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위임장 사본의 범위 조항 하율의 사업자 통장으로 흘러간 대출금 연체 사실을 숨긴 정황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랐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다 어머니를 위한 투자였어요 라며 울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어머니, 담보만 조금 더 활용하면 카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일시적이라고 하셨는데 1년이나 걸린다고 하시네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녹음 파일 속 하율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은행 측에서도 담보 설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위임장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 처리, 본인 확인 절차의 미흡함 등이 지적되었다. 결국 은행은 조건부 말소와 분할 상환안을 제시했다. 하율이가 별도의 채무 인수 계약을 맺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이었다. 이하율 씨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시면 담보권은 말소됩니다. 하율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이 속아왔고 너무 많이 실망했다. 하율아, 이제 됐어. 내가 어떻게 해결하든 상관없어. 다만 더 이상 내 집과는 상관없게 해결하렴.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하율이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인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했고 내 집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며느리는 별도의 채무 인수계약을 맺고 집을 나갔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석주는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을 얻어 나가면서 말했다. 엄마, 시간을 좀 주세요. 하율이랑도 이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찾아뵐게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정말 미안해, 엄마. 네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확인부터 하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편이지만 서류는 엄마 편이야. 석주 내외가 나간 후 집에는 다시 물 끓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그러나 이번 고요는 두렵지 않았다. 예전의 외로운 고요가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였다. 나는 서랍에서 내 인감 도장을 꺼내서 천천히 쳐다봤다. 작은 도장이지만 이 도장의 의미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함부로 맡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던 소음도 없고 며느리의 원두 볶는 냄새도 없는 조용한 밤이었다.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대신 차를 끓였다. 며느리가 항상 원두 냄새로 가득 채웠던 부엌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차 향이 났다. 작은 변화였지만 내게는 큰 의미였다. 내 집이 다시 내 집이 되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계획에도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되었다. 인감 도장은 작지만 그 뜻은 내가 쥔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 뜻을 함부로 남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가을이 왔다.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달렸다. 예전에는 석주가 사다리를 놓고 감을 따주곤 했는데 올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땄다. 높은 곳의 감들은 새들에게 양보했다. 나누는 것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집은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며느리가 남겨두고 간 짐들을 모두 치우고 거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렸다. 부엌의 원두 자루들과 각종 재료들도 모두 사라졌다. 냉장고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들어 있었다. 김치, 나물, 된장찌개 재료들. 단순하지만 익숙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다시 혼자가 된 집이 예전처럼 외롭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어느 날 이웃 김 여사가 놀러 왔다. 정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아들 내외는 어디 갔어? 이사 갔어. 각자 살기로 했어. 어머, 왜? 함께 잘 살았는데. 나는 차를 끓이며 간단히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생활 방식이 달라서 분가했다고 했다. 그래도 아쉽겠네.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괜찮아. 오히려 편해. 김 여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내가 외로워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정분아, 네가 요리 잘하는 거 동네에서 다 알잖아. 혹시 시간 있을 때 우리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응. 우리 같은 할머니들 몇 명이 모여서 말이야.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충 때우지 말고 제대로 해먹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반찬 가게를 할 때 쌓인 요리 실력을 이웃들과 나눈다는 것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디서 해? 니네 집 부엌이 넓잖아. 거기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정분의 느린 반찬 학교가 시작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웃 할머니 5명이 모였다. 수강료는 재료비 정도만 받았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목적이었다. 첫 번째 수업은 김치였다. 김치는 배추 고르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 속이 꽉 찬 것을 골라야 해. 할머니들은 열성적으로 들었다. 메모도 하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었다. 요즘 할머니들은 휴대폰을 잘 쓴다는 게 신기했다. 정분이 김치는 정말 맛있어. 비법이 뭐야? 비법은 정성이야.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두 번째 수업은 된장찌개였다. 된장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멸치 우린물 내는 법, 두부 넣는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줬다. 된장은 색깔만 보고 고르면 안 돼. 직접 맛을 봐야 해. 짜기만 하고 구수한 맛이 없는 된장도 있거든.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서로의 요리 경험담도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소소한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한 달 후에는 젊은 엄마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 이유식 만드는 법, 간단한 밑반찬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어머님, 요즘 맞벌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반찬 해먹기가 어려워요. 사 먹자니 비싸고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그럴 때는 미리 만들어 두는 거야. 주말에 한 번에 여러 가지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걱정 없어. 세대를 넘나드는 요리 교실이 되었다. 할머니들은 젊은 엄마들에게 옛날 방식을 알려주고 젊은 엄마들은 할머니들에게 요즘 편리한 주방 도구들을 소개해줬다. 집의 한 방은 하우스메이트에게 임대했다. 대학생 민수가 들어왔다. 23살의 착한 청년이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조심스러웠다. 며느리 때문에 서류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 것이다. 계약서를 큰 글씨로 인쇄해서 모든 조항을 소리내어 읽고 서로 사인했다.
할머니, 제가 도움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나도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할게. 민수는 정말 착했다. 때때로 내가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 찜질팩을 데워서 올려주었다. 나는 민수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이런 맛 안 나는데. 된장이 좋아야 해. 그리고 멸치 우린물을 제대로 내야 하고. 민수는 진짜 배우고 싶어 했다.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찍어가며 열심히 배웠다. 그런 모습이 기특했다. 할머니, 나중에 결혼하면 제가 아내한테 요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요리할 줄 아는 남자가 좋은 남자야. 석주는 가끔 들렀다. 전등을 갈아주거나 무거운 것을 옮겨주곤 했다. 말끝마다 엄마 미안해를 붙였다. 석주야, 이제 그만해. 네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석주는 하유리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하유리의 사업 실패와 사기 의혹까지 더해져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 엄마, 하유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일을 했대요. 위임장을 받아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을. 그래? 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며느리의 일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었다. 석주가 알아서 정리할 일이었다. 창틀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보면 지난 몇 달이 꿈 같기도 했다.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일어났던 일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정은 따뜻하지만 쉽게 흘러간다는 것을. 반면 경계는 차갑지만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사람을 믿는 것과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앞으로도 도장을 찍기 전에는 2번 읽고 1번 더 물을 것이다. 누군가 급하다고 재촉해도 믿으니까 그냥 찍어달라고 해도 꼼꼼히 확인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에 맞춰 밀려나지 않는다. 이 집에서 내가 정한 속도로 밥을 짓고 내가 정한 자리에서 사람을 만난다. 언젠가 손주가 태어나면 문패를 가리키며 말할 것이다. 여긴 이정분의 집이란다. 도움은 주고받되 결정은 스스로 하는 곳이지. 오늘 저녁은 요리 교실에서 함께 공부한 할머니들과 나누기로 했다. 김치찌개와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저녁이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다. 우리의 식탁은 계약서처럼 분명하고 국물처럼 따뜻하다.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흐른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장을 본다. 무, 배추, 멸치. 삶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재료들이지만 정성을 들이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일상도 정성을 들이면 소중한 시간이 된다. 민수가 대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는다. 할머니, 오늘 요리 교실은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운 사람들도 왔고. 저도 언젠가 참여해도 될까요? 그럼. 젊은 사람이 와야 활기가 생기지. 이런 소소한 대화가 좋다.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 가족이 아니어도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밤이 되면 집은 조용해진다. 하지만 예전의 외로운 고요가 아니다. 평화로운 고요다. 내가 선택한 고요인 것이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다. 요리 교실에서 배운 새로운 레시피, 민수와 나눈 대화, 석주의 안부 전화, 이웃들과의 소소한 일상들.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며느리 하유리와의 일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배움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내일도 2층에서 요리 교실이 있다. 이번에는 잡채를 만들 예정이다. 할머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요리 중 하나다. 당면 삶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겠다. 그리고 민수가 시험 기간이라고 했으니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줘야겠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집밥이 최고다. 이정분의 하루가 끝나간다. 소란스럽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충실하고 따뜻한 하루였다. 내일도 이런 하루이기를 바란다.